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손과 손목, 팔꿈치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손가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위인데요.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서 찔리거나 베이는 등 물체에 의해서 손가락이 찢거나 또는 공에 의해서 손가락이 꺾이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손가락이 꺾이는 등의 다양한 손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흔히 발생되는 손상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골절 중에 하나인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입니다. 손가락 끝마디뼈는 특히 무거운 물체나 차 틈에 의해서 끼이면서 손상이 흔히 발생되게 되는데, 약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는 손가락의 피부 조직 그리고 밑에 있는 연부 조직에만 손상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더 심한 외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손톱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갑판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 밑에 있는 뼈까지 손상이 발생되게 되어 골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부목 고정이나 소독 등의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한 외력에 의해서 조갑판이 손상되거나 하여 그 밑에 있는 골절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손가락을 찧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붓는다거나 또는 출혈이 있다거나 상처 부위를 통해서 내부에 하얀 것이 보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성 추지 변형입니다. 이름이 어려운데요. 망치 손가락 변형이라고도 하는데, 공 등에 의해서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딪힌 뒤에 갑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힘줄이 손가락 뒤쪽에서 끊어지면서 발생되게 되는데요. 보통 손가락에는 앞쪽에 이렇게 구부리는 힘줄이, 뒤쪽에는 펴는 힘줄이 붙게 되는데, 이 중에 상대적으로 구부리는 힘줄이 더 굵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펴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펴는 힘줄의 작동이 어렵게 되면서 이렇게 손가락의 앞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런 변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망치 손가락 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힘줄이 끊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부목 고정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손가락의 부목을 고정해서 6에서 8주 정도 고정을 한 뒤에 이후에 관절을 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거나 부목 고정에 어려움이 있는 소아나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적으로 관절을 강제로 고정시켜주는 핀 삽입술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망치 손가락 변형에 골절이 동반된 골성 추지 변형입니다. 힘줄이 끊어지는 대신 그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서 골절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 골절편이 크고 관절면을 동반되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핀을 삽입하여 골절편이 더 이상 뒤로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한 뒤에 이 관절을 강제적으로 고정해 놓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보통 6주 정도 고정을 통해 골 유합이 이루어진 뒤 핀을 제거하고 관절을 운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장판의 손상입니다. 수장판은 손가락 모든 마디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인데요.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중간마디에 있는 수장판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그 부위가 가장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혀 보시면 끝마디와 첫마디는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데, 중간마디는 뒤로 잘 젖혀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간마디의 수장판은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끊어지는 손상보다는 뼈를 물고 떨어지거나 뼈에서 떨어지는 그런 손상이 좀 더 흔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큰 골절편을 동반돼서 떨어진 것이 안 보이는 이 수장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요.
이렇게 골절이 크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선 이 골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이런 형태 또는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목 고정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1주에서 2주 정도 시행해서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는 부목을 제거하고 인접수지, 보통은 4번째 손가락의 경우에는 3번째 손가락과 함께 테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코반이라고 하는 이런 재질의 물질로 이렇게 묶어주는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테이핑은 인접수지와 옆 손가락을 고정해 줌으로써 이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부리는 것을 허용해서 손가락의 강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오래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굳는 강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손가락에 발생하는 많은 인대 손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엄지손가락의 척측 측부 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런 방향으로 꺾이면서 이쪽에 있는 척측 측부 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되는 손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인대 손상, 특히 손가락의 인대 손상이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우리가 물체를 잡거나 할 때 반드시 이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이 완전히 파열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환자분의 MRI를 보시면 이쪽은 엄지손가락의 요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이 부위인데 까만색 인대가 잘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손상받은 부위인데요. 척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부위로 실제로 인대가 뼈에서 떨어진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실제로 수술했을 때 수술장 안에서 마취하에 시행한 스트레스 검사 사진인데요. 손가락을 이쪽 방향으로 꺾어 보았을 때에는 이쪽 인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손가락이 꺾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반대쪽으로 꺾어 보았을 시에는 실제 이쪽 척측 측부인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이 과도하게 꺾이는 이런 불안정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대를 다시 뼈에 재부착해주는 이런 형태의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성인과 다른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아는 아직 성장판이 있는 상태로 골절이 발생되었을 시 성장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추후에 성장장애나 후유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장판 쪽이 손상받았습니다 또는 성장판 주위 골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성장판 쪽 손상 또는 골절이 발생되었을 시 후유장애가 발생될 확률은 5% 내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반드시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손가락이 꺾이는 손상을 받아서 병원에 방문한 환아의 사진입니다. 이쪽에 작은 골절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골절편 부위만 골절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판 손상이 발생된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장판 손상은 관찰되지만 실제로 전이는 별로 없고 안정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목 고정이나 기부스, 테이핑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문에 끼이면서 손가락 끝이 손상받아온 7살 환아의 사진인데요. 이 경우에는 성장판 부위가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심하게 어긋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판의 재위치로 하는 정복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술장에서 이 골절부를 정복하였고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이 골절부가 충분히 잘 유합되었고 현재 이 환아는 아무런 후유장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 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손가락이 가장 빨리 붓는 부위입니다. 한번 붓게 되면 추후에 강직이 발생되기가 쉽고 이런 강직이 한번 발생되게 되면
이를 푸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의 손상 시에 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손상 부위를 최소 심장보다 10cm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손상받은 부위 이외의 부위는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며 얼음 찜질 등의 시원한 찜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미세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세한 것에 대해서 수술한다라는 것으로 확대경이나 현미경 등을 이용해서 보통 1mm 이내의 것을 봉합하여 주거나 재건해 주는 그런 수술을 총칭하는 것인데요. 제가 진료하고 있는 수부 영역에서도 미세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잘리거나 베이거나 하는 손상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미세한 혈관이나 신경에 대한 문합 뿐만 아니라 피부 결손이나 조직 결손 등이 있어서 그 부위를 재건하고자 할 때에도 미세 수술은 여러모로 효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미세 수술이 아니라 초미세 수술이라고 하여서 1mm 이내가 아니라 0.5mm, 더 작게는 0.2, 0.3mm 단위까지도 찾아서 수술해서 봉합해주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세 수술을 위한 봉합사와 미세 수술 기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실제로 보시면 머리카락보다도 가늡니다. 실제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합사를 위한 니드롤더라고 하는 기구에 실제 이 봉합사를 집은 사진인데요. 여러 배율의 확대경, 룹베 또는 룹스라고 하는 것을 끼고 안경처럼 끼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2.5배, 요것은 3배, 요거는 4.5배의 확대경입니다. 그 이상의 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현미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미경은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의 확대를 통해서 수술 시야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닭날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는 저희 미세 수술을 하는 전문의들이 실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닭날개 뒤쪽에 보면 이렇게 혈관이 하나 지나가게 되는데, 이 혈관의 크기는 보통 0.8에서 1.2mm 이내로 우리 손가락의 수지신경 또는 수지혈관과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혈관을 인위적으로 절단을 하고 그것을 미세봉합사와 미세혈관 기구들을 이용해서 잇는 이런 연습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동맥을 상수도, 정맥을 하수도, 그리고 신경을 전깃줄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드리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 집으로 오는 상수도가 어디서 끊어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집에 수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동맥이 어떤 부위에서 손상받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 손상받은 동맥을 복원해 주지 않으면 결국 괴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세 수술을 이용해서 그 해당되는 혈관을 봉합하기도 하는데요. 손가락에 있는 혈관은 보통 여기 부위가 1mm 정도, 더 작게는 0.6에서 0.8mm 정도, 더 멀리는 0.2에서 0.3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위를 수술할 때는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정맥의 경우에는 제가 하수도에 비유를 하는데요. 하수도가 막히면 우리 집에 좋지 않은 것이 배수되지 않고 넘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노폐물들이 정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부위가 절단이 되거나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치 않게 됩니다. 절단 등에 의해서 모든 정맥이 다 끊어지거나 굉장히 큰 정맥이 손상받는 경우에는 그 정맥을 봉합하여 주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게 되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신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깃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전기기구나 이런 것의 사용이 원활치 않게 되는 것처럼 신경이 손상받게 되면 그 원위부의 감각이나 운동 기능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놓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화상을 입어도 잘 모르게 되는 등의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수적일 수 있는데요. 손가락에 있는 신경도 1mm 이내, 0.5mm 내외 이런 굉장히 작은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이의 봉합을 위해서는 미세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손가락의 경우에는 작은 부위에 굉장히 많은 구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 신경, 힘줄, 뼈 이런 것들이 1제곱센티미터 정도 굉장히 작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깊게 베이거나 조금만 깊은 상처를 받더라도 쉽게 혈관이나 신경, 힘줄 등이 손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단상도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혈관과 신경에 대한 봉합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그 상처가 잘 나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미세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종양이나 특정 병변에 의해서 조직의 결손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조직의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위에 조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손이 손상받았을 때 인접 부위에 있는 조직을 이쪽으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을 국소피판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미세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정밀한 수술만 시행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손의 크기가 크거나 주변에서 옮길 만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조직을 옮겨와야 되는데, 단순히 그 조직만 덩그러니 옮겨 놓으면 그 조직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에는 그 옮길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같이 떼어와서 이식할 부위의 혈관에 이식해주는 이러한 것을 유리피판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세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최근 외상이나 감염, 종양 등이 발생하였을 시 예전에는 단순히 절단으로 끝냈을 부위를 다른 부위의 조직을 옮겨서 재건하는 재건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짚고 일어나거나 따거나 또는 빨래를 이렇게 짜는 동작을 할 때 갑자기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는 것을 흔히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가볍게는 단순히 그냥 운동을 하기 좀 어렵다, 손이 좀 아프네 정도의 증상만 발생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목의 통증의 경우에 그것이 모두 동일한 질환은 아닙니다. 오늘은 새끼손가락 쪽, 척측이라고 하는 부위의 통증과 손등 쪽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척측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의 뼈 모양을 보시면 요골과 척골 두 개의 뼈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작은 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요 뼈가 척골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이 척골의 길이가 요골의 길이에 비해서 길거나 짧은데요.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는 이 엑스레이에서처럼 요골이 척골보다 짧게 되고, 반대로 비슷한 비율에서는 척골이 요골보다 짧게 됩니다. 이 중에서 척골이 요골보다 긴 이 경우를 척골 양성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요 빈 공간처럼 보이는 내부에 위치하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부르는 인대 구조물이 손상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면서 손목의 새끼손가락 부위, 즉 척측에 증상을 발생되게 되는데, 이를 척측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병뚜껑을 따거나 빨래를 짜는 듯한 이런 손목을 꺾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발생되게 되는 것인데요. 본인이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었을 시에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을 하였을 시에 손목에 통증이 발생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에서 이렇게 척골이 긴 척골 양성변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척측 충돌 증후군이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RI를 시행하여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앙대가 뼈와 뼈 사이에서 손상되어 있는 이런 소견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주변에 물이 찬 듯한 이런 염증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수근골 중에 월상골이라고 하는 뼈에 이렇게 하얗게 뼈의 변화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척측충돌 증후군이 맞구나 라고 하는 전형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병이 발생되었을 때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즉 손을 사용을 제한하고 약물치료, 소염제 등의 약물을 드시는 등의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손등이 위를 향하고 있는 이런 동작을 하였을 시에는 생리적으로 척골이 몸에서 먼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삼각섬유용골 복합체를 자극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오래 사용하시거나 운전을 이런 자세로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직업적으로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버티칼 마우스로 바꾸던가, 또는 운전을 어쩔 수 없이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운전 습관을, 운전대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는, 즉 손등이 아래쪽으로 향하거나 최소한 옆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로 이렇게 손상받은 인대가 낫는 것도 아니고 뼈가 짧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완화해 볼 수가 있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였고 사용을 제한하였고 했는데도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까지 불편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척골을 짧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자극을 줄여주는 이런 척골 단축술만 시행해도 증상이 충분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이 아니라 손등 쪽에 통증이 발생돼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손을 땅에 짚거나 이렇게 무게를 실을 때 통증이 발생되는 분들은 이 병을 한 번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최근에는 손목이 아파서 푸시업을 잘 못하겠다, 또는 팔을 짚고 일어나려고 할 때 손목이 아파서 주먹을 쥐고 땅을 짚어야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손목 배측의 충돌 증후군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손목의 손등 쪽에서 인대나 관절막 등이 움직일 때 충돌되어서 또는 자극되어서 발생되는 증상인데요. 대표적으로 유연한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관절 운동 범위가 남들보다 넓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손목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는 손바닥 쪽으로 꺾었을 때 60에서 70도 정도, 손등 쪽으로 꺾었을 때도 한 60에서 70도 정도 꺾이는 것을 정상 운동 범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연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90도 이상 꺾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병이 발생되기가 쉽습니다. 뼈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이렇게 꺾였을 때는 실제로 충돌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꺾어서 90도 가까이 꺾이게 된다면 이 모형에서는 뼈끼리 충돌이 발생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인대와 관절막이 서로 낑기거나 충격을 받으면서 해당 부위의 손상, 염증 반응 등이 발생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손목 배측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환이 의심될 때 저희가 MRI를 촬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MRI를 찍어보면 실제로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거나 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이 손목 배측 충돌 증후군 환자의 MRI 사진인데요. 보시면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 구조물들의 손상은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흔히 관절 안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삼출액의 소견이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유연해서 이 척골이 요골에 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이되어 있는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 즉 손목의 사용을 제한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하고 하는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실인데요. 손목에 염증이 발생되었을 시 많이 시행하는 물리치료 중에 하나인 신장분사 치료를 제가 직접 받으러 왔습니다. 신장분사 치료는 관절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열 또는 냉기를 분사하여 해당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종류의 물리치료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 이렇게요? 네. 제가 손목 배측 충돌 증후군 환자라 가정하고 해당 부위의 신장분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끈한 열기 정도가 느껴지지만 아주 뜨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장분사 치료 중에 냉기를 분사하는 물리치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70도 정도 되는 굉장히 차가운 냉기를 분사함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손목에 통증이 없지만 받고 났더니 굉장히 손목이 좀 시원하고 편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주사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치료로도 호전이 없거나 또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인대의 손상이나 관절낭의 손상까지 관찰이 되는 경우에는 관절경 등을 이용해서 인대를 봉합해 준다던가 비유된 관절낭을 제거해 준다던가 하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은 실제 수술이 시행되는 수술장입니다. 타워에 손가락을 걸어서 설치한 뒤 이 레버를 당겨서 손목 관절을 최대한 늘려서 손가락 관절에 이 관절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관절경에는 렌즈가 달려 있고 이를 실제 카메라에 연결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관절을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위의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부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미용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팔꿈치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질환 모두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팔꿈치의 과도한 사용이 아닌 손가락과 손목의 사용에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것을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전완부의 후면에 있고요. 이 근육이 팔꿈치의 외측에 힘줄이 되어서 붙습니다. 이 힘줄에서 염증이 발생되어서 힘줄의 변성이 유발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을 테니스 엘보, 즉 외상과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고 하는 것을 굴곡이라고 하고, 이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회내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굴곡 회내전 근육은 전완부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이 근육이 팔꿈치의 내측에 힘줄이 되어서 붙게 되는데,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돼서 힘줄의 변성이 발생되는 것이 골프 엘보 또는 내상과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힘줄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관절의 변형이나 이상이 있는지 또는 염증이 오래되거나 심했을 때 나타나는 석회 등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테니스 엘보 환자의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입니다. 이렇게 외측에 하얗게 보이는 석회 음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힘줄의 염증이나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등의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MRI를 촬영하였을 시 실제 힘줄이 뼈에 까맣게 붙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된 이런 부위가 관찰되는데, 정상과 비교하여 본다면 정상 MRI에서는 바깥층에 있는 힘줄층이 까만 선으로 뼈에 잘 붙는 반면, 병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힘줄층이 뼈에 완전히 붙지 못하고 하얗게 보이는 이런 파열이나 염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 엘보 환자의
단순 방사선 검사와 MRI 소견입니다. 내측에 보시면 뼈 말고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위를 관찰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석회 음영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위에 염증이 있구나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MRI를 촬영하였을 시 내측에 있는 힘줄이 하얗게 되면서 염증 또는 변성이 발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과 비교하여 본다면 마찬가지로 안층에 있는 인대층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힘줄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병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앞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절대로 빨리 낫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염증이 단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가 서서히 힘줄의 염증을 유발하면서 변성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변성이 다시 정상 조직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을 참지 못하시고 조금만 좋아지면 또 쓰시고 조금만 좋아지면 또 쓰시고 하는 경우에는 병이 잘 낫지 않거나 만성적으로 오래 불편함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사용을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을 제한하고 약물을 사용하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물리치료는 체외충격파라는 치료입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물리치료 중에 하나인 체외충격파를 제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힘줄 부착부에 병변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대해서 체외충격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의 통증이 동반되는 요골관 증후군 등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층까지 같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씩 통증이 오게 하는데요. 저는 현재 병이 없는 상태인데도 약간씩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병이 있는 분들은 누르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통증 때문에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픔을 너무 참으면서 체외충격파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을 약간 완화시킨 뒤에 체외충격파 시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4회에서 6회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난 것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물을 한번 뿌렸을 때 불길이 살짝 작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물 한번 뿌린다고 그 불이 다 꺼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물을 뿌리고 해서 그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만큼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치료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은 이렇게 손바닥을 쭉 펴준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준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구부려주는 이 스트레칭을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 더 손을 안쪽으로 회전해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시면 외측 상과 쪽에 더 강한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0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고 유지하는 시간은 10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번엔 골프 엘보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텐데요. 골프 엘보는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쭉 펴주고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반대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쭉 젖혀준 상태에서 10초 유지. 이번에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너무 무게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팔꿈치를 책상이나 의자에 이렇게 가볍게 얹을 수 있는 부분에 가볍게 얹어주시고요. 반대손으로 팔꿈치 쪽을 좀 고정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밑으로 손목을 내려줬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쭉
내려주시고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골프 엘보 근력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테니스 엘보와 반대로 손바닥이 이제 위를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쭉 내려주시고, 심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 석회가 껴서 갑작스럽게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극심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을 많이 제한합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힘줄 실질에 놓게 된다면 힘줄의 위축을 초래한다던가 또는 오히려 파열을 조장하는 등의 악영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과도한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것은 50% 포도당, 즉 고농도의 포도당 등을 병변 부위에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한 뒤에 섬유화 반응을 초래해서 조직의 치유를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DNA 주사라고 하는 주사입니다. PDRN이라고 하는 물질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것인데요. PDRN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치유를 도모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재생을 돕는 주사인데, 이 조직의 재생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주사를 맞고 나서도 4에서 6주 정도는 최소한 손목과 손 사용을 제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PRP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PRP는 혈소판 농축 혈장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약자인데요. 본인의 피에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성분을 추출해내서 이를 다시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이는 혈소판 홍부 혈장 안에 있는 성장인자들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의 재생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힘줄이나 인대의 손상에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또는 힘줄의 손상 정도가 과도하게 심하거나 또는 힘줄 안층에 있는 인대 조직의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병변 부위를 절제해내고 봉합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인대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인대를 재부착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은 절개를 통해서 또는 관절경을 통해서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병변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두 수술 모두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병변의 크기가 많이 크거나 인대 손상까지 동반돼서 재부착 수술까지 요하는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만으로는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개술이 조금 더 결과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꿈치에 발생되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